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출렁거리다 보니까 좀 반등하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반대로 이때 적극적으로 지금 모아가면 이럴 때 사야지, 악재가 다 나왔을 때 사는 거지,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을 모시고 시장에 껴있는 지금 악재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고 투심은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약세장, 이런 약세장 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올해 상황을 좀 유별난 약세장으로 봐야 될지, 원래 약세장 오면 요 정도고 어떻게 좀 평균적인 모습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특별하지만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자주 있었던 그런 것으로 좀 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경험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늘 당하면 아프고 힘들고 또 늘 이번에는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렵고, 그런 한 해를 또 똑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이 3,316포인트인데 이번에 올해 9월에 저점이 2,134포인트예요. 35% 하락을 했습니다. 이 30% 정도의 하락은 종종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때 30% 정도 하락을 하고요. 그냥 뭐 키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면, 소위 그 결제 불이행이 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반토막 나고 50%에서 한 56%. 이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상으로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볼 때는 1년에서 1.5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하락을 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1년 5개월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기간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수 대비 지수가 만약에 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급락을 하면서, 물론 뭐 중간에 급락도 많이 했지만 단기에 급락을 하면서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낙폭가 되니까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겠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하락을 하면서 35%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이거 이대로 이 상태에서 시장의 또 속성상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안에 예쁘게 저점을 터닝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터닝하지 않거든요. 꼭 보면 이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1년 반이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쳤다. 그리고 난 진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쁘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 꼭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에 또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 어찌 아빠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1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은 과거에 2000년도, 2002년도, 2007년도, 2018년도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마치 뭐 금방 지나간 것처럼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시장에서는 빠져나가야 될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막 적극적으로 사야 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은 그걸 다 반영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더 받을 건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방송해 보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역시적 장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뭐 40% 반영했다, 60% 반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늘 월가에서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료들을 볼 때,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수치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저도 의기소침을 맨날 가져요. 근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감익이 어디까지, 최저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감익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거는 다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얕게 가냐, 깊게 가냐, 또는 디폴트 수준의 시스템 위기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소위 우라가미 군이오의 실적 이제 4계에서 얘기를 할 때, 금리 장세를 지났고, 실적 장세를 지났고, 역금리 장세를 지났고, 그리고 이제 역시적 장세에 들어갔다. 역시적 장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라고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하향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3분기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4분기에 내년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내년 1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반기에 기업이익의 하향을 특히 반도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쉽죠.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제일 자료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반도체 하반기에 터닝을 얘기하고 상반기에 저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 대입해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냐라고 본다면 한 중간 정도 터널이 지나고 있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경기 침체에 반영해서 어디쯤 반영했냐 보면 한 중간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중간쯤 가면은 이제부터 하반기를 향해서 가면은 그 이제 뒷부분을 향해서 가면은 그러면 좀 어디쯤 돼서 어떤 신호가 되면 좀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이제 하반기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야지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익의 하향 추산한다는 게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바뀌어요. 나올 그게.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 지수가 과거에 16개월 정도가 또 뭐 하향을 했으면 터닝하더라.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고 이번에 똑같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확실하게 터닝할 때 시그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먼저 서둘러서 시장에 진입하거나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터널의 절반 정도 네. 지났고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다는 말씀에서 저도 실적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를 위기까지 다 고민하다 보니 그렇죠. 거기서 딱 떠오르는 거 하나 걱정되는 거 하나가 네.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스템 위기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네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갔던 나라들을 수두룩하게 바꾸고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2008년 글로벌 네. 금리 그리고 91년에 일본의 사실 버블 붕괴도 네네. 뭐 89년 주가 버블 붕괴보다 네네. 91년 주택 버블이 더 컸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국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니 이게 네.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봐요. 제일 걱정이죠. 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에서 35% 정도 반영을 해요.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디폴트가 발생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3,300포인트에서 반토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도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짐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들 전에부터 몰랐던 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나온 거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들 그걸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죠. 알고 있는데 이번엔 다르지 않겠냐, 또는 잘 극복하지 않겠냐, 또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바야흐로 온 겁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됐을 때 부동산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실은 부동산발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발 시스템 위기가 있었고 외환위기발 시스템 위기가 있었고 또 부채, 이를 통틀어서 부채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이 지금 심상치 않죠.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보면요. 과거에는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채권과 부동산, 주식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부실채권이 생기고요.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이 경색이 주식시장은 머니 게임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경색된다는 거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개인들의 실물 경기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 둔화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의 소비가 한동안 좀 괜찮았잖아요. 이제 점차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해요. 주식시장 하락했습니다. 코인 갖고 있는 거 거의 박살 났어요. 그런데 이자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 소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소비 줄이면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터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조짐이 올해 12월 초에부터 11월 말서부터 12월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PF발 그래서 증권회사들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구조조정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 드리긴 좀 어렵고 예민하고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건설회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건설사도 지금 부도 리스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에 우리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들이 미청구 공사액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미수금들 네. 이게 증가한 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3조 정도의 지금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13조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어렵게 우리 힘들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그 둔촌주공 아파트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현대건설에서 여기서 못 받은 돈도 3,2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이 건설회사 부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건설회사 부실로 가는 거고 이들이 시공사에서 이거 지금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사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파이낸싱 했던 그 파이낸싱 해가지고 그것을 채권화 유동화 해가지고 팔았던 증권회사나 운영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회전이 돌아가야지만 이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자도시락이라는 말이 정말 잘 하시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면 그냥 도산이 생기고 뭐 그럼 어느 한쪽에서 안 좋다 그러면은 야, 쟤 빌려주지 마. 안 빌려줄 거야. 그러면 도산되는 거고 거기에 연관된 것도 갑자기 또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취약한 곳이 디폴트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발생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 경험상으로 볼 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28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덮쳐서 그것을 소위 땜빵이라고 해서 막아내지 않습니까? 미봉책이 뭐 땜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아내면서 그 시기를 거쳐 나가는데 그 시기가 빨리 끝나면 어떻게 운 좋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면 결국은 터진다. 사실은 결국은 터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면 다 피해갖고 현금 가지고 다 피해야 되는지 않냐. 사실 이런 부분에 터지는 부분이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달라요.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다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수치는 저도 뭐 데이터를 본 건 아닌데 2021년도에 소위 영끌에서 주택 아파트를 매수한 게 100만 세대 된다고 그렇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뭐 적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100만이다.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100만이다 엄청 많다.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100만 호라면 100만 명이라고 칠게요. 네. 100만 명이 순전히 여윳돈으로 샀겠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자는 올라가 있고 갭 투자했고 한 분들은 지금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눌러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진짜로 지금 현재 이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는 내야 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게 과거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이게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참다 못 참아서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서 집값이 폭락을 하고 지금부터 더 이게 거래량이 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 없이 빠지죠 요즘에는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면 건설사로 가고 건설사는 금융사로 가고 결국은 그것이 디폴트가 되고 그게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개연성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일이 닥치면 뭐 다 옛날처럼 미국의 글로벌 위기 그때 닥친 것처럼 다 개판되느냐? 또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그냥 위험에 대비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왜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드렸냐면요. 그걸 알아요. 그 지점을 아는데 모르고 당할 때 엄청나게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모르고 당했으니까. 별거 그것도 아니라고 모르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네, 근데 이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터져서 노이즈가 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심각한 시스템 위기로 가서 과거의 위기처럼 가는 것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 위기가 오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길어지면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길어지면. 근데 이게 언제까지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멈춘 시기,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 완전히 낮춰서 뭐 옛날만큼 낮아지는 시기,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이게 경제가 안전한 그 지대로 얘기를 가는 할까 건가요? 하는 중에 단얘기했는데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게 터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냐면요.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 실업에서 이제 고통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준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돈 유동성 제공을 하면서 시장이나 자본시장이 회복이 되는 이게 선반영하니까 시장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뭐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자금의 선순환이 되는 어떤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상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운 좋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상반기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당연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5%까지 금리 인상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3.5%까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도 역대급이죠. 걱정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작가분한테 화면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이 지금 과거에 이렇게까지 지금 125bp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역사상. 이게 만약에 내년에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1년 내내 안 한다. 네. 그럼 도대체 이게 1년을 넘게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가는 겁니다. 150bp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저때 90년부터 2000년.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문 주신 것처럼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1년 간다. 그럼 우리 그냥 터진다 하고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월가는 연준 웃기지 마. 이거 경기 안 좋아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그러면 내내 하반기에 금리 하나 인할 거잖아. 연준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쪽일지는 또 이제 가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밝은 면을 좀 보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 외환시장 보니까 환율 우리 원화 가치 안정도 좀 됐고 좀 괜찮아 보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혹시 뭔가 희망이 있어서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든가 뭔가 좀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도 좀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단순하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아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금리와 환율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니까. 금리와 환율을 움직이니까 내년도 시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 내내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시장이 1년 내내 빠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1년 내내 금리 어떻게 한대요?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잖아요. 시장 횡보하겠죠. 횡보하겠죠. 그냥 금리를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시장에 이게 우라카미 군이오가 50년 전에 쓴 금리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사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50년 전에 얘기를 아직도 하냐 그러지만은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그걸 근거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은 많이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한 축에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은 저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화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원화 떨어지는 쪽. 예, 그렇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항상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전제 조건 다니까 저도 전제 조건 얘기를 하면 아주 극심한 시스템위기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무조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과 똑같이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되는 이 상황에 봤을 때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개연성이 있는 게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 내의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를 그동안에 높게 형성을 계속 유지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물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물가 고점으로부터 피크아웃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된다라는 룸이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여타 국가하고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타 국가에 비교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로와 위안화, 엔화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였고 뭐 페리티가 1대1까지 갔다 꽤 올라왔어요. 1.23 이렇게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더 격화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1년 됐어요. 그 부분이 해를 넘기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더 할지 안 할지 뭐 미국과 러시아에서 어떤 해결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과정이 생각이 나면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소위 뭐 난방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유로화가 조금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강해질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개연성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로존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걔네는 유로화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국 위안화는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 쓰다가 위드 코로나 갔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확산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겠죠. 우린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십만씩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거치고 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춘절이 지나고 나서 1월 지나고 나서 2월, 3월에 전인대가 있는데 그 즈음 해서 이것이 제발 그렇게 돼야죠. 사실 돼야죠. 잘 마무리된다면 지금 계속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경기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도에 2023년도에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 목표를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위안화는 조금 강세가 되겠죠. 엔화요. 엔화는 아무도 거론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아베 좋지 않지만 아무튼 돌아가셨고 사망했고 구라도 총재가 내년 4월에 바뀌잖아요. 임기가 끝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말도 안 되는 혼자 마이너스 금리고 혼자 돈 뿌려갖고 그 돈 가지고 자본시장에 마이너스 금리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되게 이상한 구조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단을 이제 좀 이제 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초완화적 완화 정책을 금융 정책을 좀 긴축으로 갖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조금만 썼는데 그냥 곧바로 빠졌잖아요. 그 엔화가 달러엔이 151엔이었죠 고점이. 그렇죠. 160엔 넘어간다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었죠. 131엔이잖아요. 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20엔이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곧바로 1,300원 아래로 완전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간이 들어오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이 경기 회복만 조금만 되면 우리 지금 무역수지 적자 엄청나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금 된다라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제발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요. 지난 7월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원이 1,300원 돌파할 때부터 시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1,440원까지 샀어요. 올라가서 중간에 지수 떨어져도 계속 샀어요. 계속 사다가 다시 1,300원 오니까 이제 안 사죠. 팔았습니다. 네, 지금 안 한 사는 11조 사다가 한 1조 넘게 팔았어요. 지금요.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산 거는 싼 걸 싸게 사서
지금 이익 보고 판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익 보고 판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들고 있어요. 그럼 롱통 자금일 수도 있고 이제 눈치 보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호적인 상황, 이건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이 개연성이 있어서 이렇게 환율이 추세적으로 1,300원 아래에서 떨어질 개연성이 있으면 외국인들 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러면 국내 기관도 이번에는 외국인들 사는 동안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올해도요. 근데 기관들이 따라올 개연성이 이번에 있거든요. 이건 과거의 주식적인 경험입니다. 외국인들이 맨 바닥에 사고 이만큼 올라가면 기관 사고 이만큼 올라가면 개인 사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순환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리바운딩이 한번 될 개연성은 있지 않나.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한 축이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환율이 안정된 건 어쨌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또 이제 나쁜 쪽으로 이걸 또 네네네. 보면 예. 우리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네. 환율이 1,600원 가서 나빴던 점도 있지만 네. 대신 수출, 실물 네. 경제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좋은 측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특히 네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세계 네. 경제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네. 환율이 너무 안정되면 네. 수출하시는 분들이 또 이번에 네. 또 고통을 더 받게 되고 우리가 일평균 수출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같은 네. 나라에서 예. 내년에 경기 침체 타격을 2008년과는 달리 네네. 더 받는 게 아닐까라는 네. 걱정도 또 한편에서 되거든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저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책으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달러를 갖고 오면 원화는 더 와서 영업 이익 단에서 늘어나고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국은 그래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럼 계속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에서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전 세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되면은 그게 정상적인 경쟁에서는 그 말이 저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2008년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비정상적인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된 거는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된 상황에서 수출이 많이 되느냐? 전 세계 경기가 침체인데 뭐 그거 통화 가치가 약세를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느냐? 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있는 게 보다 더 우선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레벨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통가치가 약세가 되면 좀 유리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나 더 드리면은 어제 오늘 지금 녹화하는 기준에 어제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12시에 BOJ 회의에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딱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막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막 선물을 막 팔기 시작하면서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12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통화 완화, 초완화 정책에서 조금 변경이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기조에 이제 뉴욕 계좌 신문에서 뭐 그런 얘기들 좀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때리는 걸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전부 그걸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려하는 이유는 압니다. 캐리 자금이 돌아갈 거고 저기 프랑스나 이런 거 엔화가 엄청 들어가서 지금 채권 사고 있는데 그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금융시장 혼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은 좀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을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 발표로 인해서 엔화가 131엔까지 엔화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곧바로 우리 원화 강세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수출 경쟁을 같이 하는 게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 상태는 아니라고 구로다 속내가 지금 우리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그걸 안 믿어주고 엔화가 정말 계속 강세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단에는 경쟁력이 가격 경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가치 섹터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앉아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때려버리더라고요. 물론 추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어떤 단면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석이 되면서 섹터별로 또 뭐 해석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통화 가치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나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